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역대 최장기간 심의 끝에 표결을 거쳐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 요구안을 채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경론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최저 시급인 9,620원보다 240원, 2.5%가 더 많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최종 요구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사용자위원안인 9,860원에 17표, 근로자위원안인 만원에 8표, 기권 1표가 나왔습니다. 막판에 최저임금 만원을 제시했던 노동계는 표결 결과가 발표되기 전 성명을 통해 고물가 시대에도 최저임금 만원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소득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공익위원은 9,820원과 1,150원 사이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라며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표결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표결에는 지난달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근로자위원이 해촉되면서 근로자위원은 8명,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각각 9명씩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2,210원과 9,620원을 제시하면서 처음부터 2,590원의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후 10차례 이상 수정을 거쳐 140원까지 격차를 좁혔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팽배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 이후 110일 동안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역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기간이 가장 길다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노동부 장관이 최종 결정안을 넘겨받아 오는 8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의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 출범과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새벽 3시 반쯤부터 3시 46분쯤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세부 재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에 이어 일주일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고체연료 추진 체계를 적용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의 2차 시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한미의 확장 억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한미는 어제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켰고 이에 맞춰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인 켄터키함이 부산항에 기항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그제 담화에서 한미의 확장 억제 강화에 반발하며 주한미군 철수로도 비핵화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습니다.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군은 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부산과 경남 해안 지역에는 곳에 따라 1시간에 최대 7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울산에서는 하천을 건너던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이 지나가자 마치 파도가 있는 듯 물결이 칩니다. 경남 거제시 상동동 일대 도로입니다. 차량 범퍼까지 흙탕물이 차오르면서 차량들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주변 둘러보니까 맨홀도 터져 있고 운행하고 있는데 점점점 차가 잠기더니 센서 등까지 켜지면서 물이 거의 차에 들어올 그 직전까지 온 거예요. 부산시 해운대구의 수양강을 가로지르는 세월교입니다. 강물이 불어나면서 교량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강과 다리의 경계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세월교의 차량과 보행자 통행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는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남창천을 건너던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종일 내린 비로 물이 크게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소방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부산 영도구에는 1시간에 68.5mm, 거제시에서도 곳에 따라 최대 65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하루 누적 강수량도 150mm 안팎에 달합니다. 새벽으로 접어들면서 남부지방 곳곳을 휩쓴 강한 비구름은 대부분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소강 상태에 접어든 장맛비도 잠시, 주말부터는 다시 전국에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경북 예천 산사태로 피해를 본 사망자와 실종자는 소방이나 경찰에 신고할 겨를조차 없이 화를 당했습니다. 예천 지역이 산사태 취약지구로 분류되지 않은 탓에 제대로 된 관리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산사태로 30가구 정도가 부서지고 쓸려간 경북 예천군 벌방리. 사람이 다니던 골목은 커다란 바위와 굵은 나무 줄기가 막았습니다.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한 지난 15일 새벽, 겨우 몸만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주민 2명은 실종됐습니다. 나올 때는 여기 물이 별로 없었거든요. 집에서 나올 때는. 하다 보니까 이쪽에도 빨간 물이 흐르고 한 토물이 흐르고 저쪽으로 한 토물이 흐르더라고요.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현관까지 하면 저까지 물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문을 열기네. 문을 그냥 열다가 닫고. 이런 위험을 막아보려고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 지도를 만들고 산사태 취약 지역도 지정해 관리합니다. 취약 지역이 되면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해당 주민에게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천 피해 지역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 뒤 지질과 지형 등을 따져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예산과 인력 문제로 현장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약지역 주민들 비상 연락망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발령이 되면 그 주민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마을 방송도 실시를 하고. 또 무너진 산은 사유림이었던 탓에 국유림과 비교해 관리가 부족했습니다.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취약지역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기록적인 폭우에 무너져 내린 산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주민들 생활 공간을 지키는 데는 미치지 못하면서 좀 더 현실적인 산사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대전시 대전천 급류에 휩쓸린 10대가 4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10대 A군이 보문교 인근에서 대전천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대전 소방본부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신고 접수 4시간여 만에 보문교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 A군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급류에 휩쓸렸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집중호우로 대전천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어제 오후에 대전천 하상도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진 않았지만 20여일간 내린 전국의 잔맛비가 벌써 500mm를 넘었습니다. 역대 장마철 강수량 기록 중 7위에 해당하는데요. 장마전선은 오늘부터 잠시 남해로 물러났다가 주말에 다시 북상해서 또 극한 호우를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5일 전국 동시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20여일 만에 전국에 내린 장맛비는 평균 500mm를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역대 최고입니다. 장마철 전체 강수량 순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16일까지 강수량은 511.7mm로 역대 8위. 17일까지 하루 비를 더하면 순위는 7위로 올라섭니다. 전국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50년 만에 최고 강수량 기록이 깨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올해 여름의 장맛비는 강하고 많은 양이 한 번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장마철 시작부터 많은 양의 비가 기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우를 쏟아부은 장마전선은 오늘부터 잠시 쉬어갑니다. 밤사이 남해로 물러나 금요일까지 소강 상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20일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햇볕에 의한 기온 상승이 더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3도 내외로 매우 더운 날씨가 내륙 곳곳에 다시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열대야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주말부터 다시 장마전선이 중부로 북상해 전국 곳곳에 호우를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장맛비는 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 비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해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런 데 쓰려고 긴축 재정을 한 것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 등을 동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오늘도 나란히 수해 현장 행보를 이어갑니다.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전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을 현장 방문합니다. 해당 시설은 저류 용량이 32만 톤인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로 김 대표 등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지역 수해 대책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피해 복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 대표 등은 최고위 이후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효자면 주택 매몰 현장도 찾을 예정입니다. 극한 호우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우리 물관리 정책이 대폭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치권에선 환경부로 일원화된 물관리 정책을 대폭 개편할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심한 가뭄으로 고생했던 게 거짓말처럼 전국이 홍수와 산사태로 몸살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 시작 전 전국의 댐 방류량을 미리 조절해 소양강댐 2개 반 분량의 저수 공간을 확보했지만 이번에도 댐이 넘치고 미호강이 범람했습니다. 금강과 논산천 제방도 유실됐는데 이번 호우로 제방이 유실된 지역 하천만 최소 170곳입니다. 집중호우로 지천이 범람하며 피해를 키운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엔 포항에서 냉천이 범람해 지하 주차장을 덮치며 7명이나 숨졌고 3년 전 부산에선 수정천과 동천이 범람해 초량 지하차도가 잠기며 3명이 숨졌습니다. 큰 댐이나 강은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관리하지만 그 외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고가 반복되는 겁니다. 지방하천들이 원류되거나 붕괴되는 거, 그다음 소하천들이 붕괴되는 거, 그것보다 좀 더 걱정되는 거는 상류에 보면은 중소규모의 저수지들이 한 2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가 많이 올 경우는 원류 장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에선 아예 환경부의 수자원 관리 기능을 대폭 개편할 움직임까지 나옵니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 맡던 수자원 관리가 2018년 환경부로 통합된 이후 댐 건설 장기 계획에 반영됐던 12개 댐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는 등 적극적인 치수 관리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유관부처 의견을 전부 종합한 다음에 치수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4대강 보호 활용 강화 방침에 이어 수자원 관리에 있어 국토부 출신을 중용하겠다며 적극적인 치수 행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극한 호우에 대비해 댐 관리 개편 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 지류와 지천 정비를 포함한 대규모 하천 안전 관리 계획도 수립 중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발을 중심에 둔 수자원 관리 대책엔 환경 파괴와 수질 악화를 우려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큰 만큼 진통이 예고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침수 당시 재판에 넘겨졌던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제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지 관심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부산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안. 차량 7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이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부구청장 등 공무원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난 대비 대응 매뉴얼이 있었지만 사고 당시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데다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안내 전광판은 고장나 있었습니다. 14명이 숨진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3년 전 사고 원인과 꼭 닮았지만 되풀이됐습니다. 오송의 경우 부산 사고 때와는 달리 행정안전부 등의 사전 통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YTN이 입수한 청주시의 풍수해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보면 재난 대응 지침으로 교통 통제와 현장 통제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지하차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 관리 결함으로 한 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와 공무원 등을 처벌하게 한 것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12 신고나 홍수 피해 예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점, 그래서 결국은 통제되지 않았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재난관리 안전 책임자가 이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조항으로 지자체장이 처벌된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성남시장 등을 대상으로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전담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이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 수사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비에 젖은 차량이 많습니다. 이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차량 수명이 단축되거나 잔고장이 날 가능성이 큰데요.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이후에 어떻게 차량 관리를 해야 하는지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트럭 한 대가 폭포수처럼 흙탕물이 쏟아지는 지하차도를 간신히 빠져나갑니다. 거친 물길 탓에 차량 바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글리 물이 들어가니까 시동이 꺼지더라고. 그다음부터 시동이 안 터져서 그냥 우리 차만 버렸어요, 그냥. 저기 얼마 안 나오는데 벌써 차가 잠겼더라고, 우리 차가. 이렇게 집중호우 때마다 발생하는 차량 침수 피해. 지난해에는 침수 사실을 속인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금감원이 단속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었더라도 이후 차량 관리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더 오래,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습기 제거입니다. 먼저 차 문과 트렁크, 보닛을 모두 열어둔 채 햇볕에 바짝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물 웅덩이를 통과했다면 이후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있는 제동장치를 건조해야 합니다. 빗물에 갇혀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경우 무턱대고 만지는 건 위험합니다. 대신 정비소에 연락해 견인한 뒤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하는 게 안전합니다. 운전석의 앞쪽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습기가 그대로 남아있다 보면 곰팡이가 있게 되고 결국 냄새로 나타나게 되고 습기가 있으면 오히려 부품이 부식이 더 되겠죠. 자동차 부품에 녹이 쓴다든지. 이 과정에서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사후 관리 비용 전부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당시 약관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NCG가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고 양국이 함께 협의하고 결정 행동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를 천명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은 정권 종말로 귀결될 거라고 강력한 경고도 날렸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실인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로 한미 핵협의그룹 NCG 첫 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차관급이 주재한 출범회의엔 윤석열 대통령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NCG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 억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 종말을 맞게 될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했듯 북한이 핵 사용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 동맹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실체적인 노력들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5시간 넘는 회의 끝에 한미 양국은 NCG를 통해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간다고 밝혔습니다. 미 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주었고 that our partnership is rock solid and that we are taking every possible step to ensure confidence in the nuclear, strategic and military partnership between our two great countries. NCG는 또 한반도 핵 억제와 핵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간 정보 공유 절차와 통신망 구축 등 다양한 업무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높일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 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들었습니다. 한미는 앞으로 매년 4차례 NCG를 열어 합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다음 고위급 회의는 올해 연말 미국에서 열린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주한미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군 장병이 자기 의지로 북한으로 넘어갔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인의 월북 사실을 처음 알린 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호를 맡은 유엔 사령부였습니다. 판문점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 장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One of our service members who was on a tour willfully and without authorization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e believe that he is in the BRK custody. 이번 월북 사건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질문하자 가장 중요한 건 장병의 안전이라며 사건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m absolutely foremost concerned about the welfare of our troop. And so we will remain focused on this. And again, this will develop in the next several days and hours. 뉴욕타임스는 월북한 미군이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뒤 군 징계를 받기 위해 텍사스 포트블리스 기지로 송환될 예정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항까지 호송했지만 비행기에 타지 않고 다시 돌아와 판문점 견학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월북한 미군이 군사 분계선 너머로 달려가며 큰 소리로 웃었다는 목격자 증언을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에서 미국인 영사 업무를 대행하는 스웨덴과 한국 정부를 접촉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사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ut certainly this is something that the president is watching very closely and will be kept updated. 일부 언론은 미군 신병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끊겼던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지만 이번엔 자발적 월북이라는 점이 변수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인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여당은 껍데기 혁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달 23일 김은경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제안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나 답을 내놨습니다.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에 수용하겠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특별히 이견을 밝힌 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총의를 모아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 검찰의 부당한 정치 수사에 맞설 보호 장치를 스스로 없애선 안 된다는 당 일각의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눈높이를 염두에 둔 결의라고 자평했습니다. 국민이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면 국민 눈높이에 철저하게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라고 봅니다. 혁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할 거라며 공개 경고장을 날렸던 김은경 혁신위는 내려놓기의 시작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실천이라며 뼈있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미 혁신위의 그 제안 취지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1호 쇄신안이 채택되면서 혁신이 무용론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건부 특권 포기라는 비판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껍데기 혁신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만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습니다. 민주당이 진통 끝에 가까스로 1호 혁신안을 수용했지만 앞으로 예고된 추가 쇄신안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 2천여 명 가운데 249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의 소재를 전수조사한 결과 249명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14명은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유기 및 불법 입양 등 범죄 혐의와 관련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집 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앞서 살인 방조죄로 입건됐다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던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생후 2주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린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와 시신 유기 혐의로 3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생후 약 2주 만에 숨진 자녀를 충남 서천 지역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네,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 집중호우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경향신문에서는 재난문자 관련 문제를 좀 짚어봤나 봐요. 맞습니다. 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북 예천군은 지난 14일 새벽 호우주의보 발효 중이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5일 새벽부터 여러 읍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이후에 여러 건의 재난문자를 이어서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문자들이 대부분 산사태 경보, 위험지역 접근 금지와 같이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등이 보낸 문자와 같은 내용의 반복이었고 정작 누적 강수량과 같은 중요한 정보는 담겨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비가 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수치를 알기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닌지 하는 의문도 좀 들거든요. 예, 기상청에 따르면 자동 기상 관측 장비 또는 강우량계가 전국에 4,300여 대 정도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1분에서 10분 정도의 간격으로 설치된 지역의 강수량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고요. 클릭만 몇 번 하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재난문자에 이런 정보가 빠져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천편일률적인 재난 문자를 받고 위기감을 느껴서 대피하길 바라는 건 탁상 공론이라면서 지적을 했고요. 또 산사태 현장에서 만난 주민 역시도 문자가 형식적이어서 잘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난 문자를 많이 보내는 건 지자체가 놀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단이 됐다면서 일종의 면피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니만큼 이번에 지적된 부분 꼭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일보인데요. 지금 피해 현장에서 힘을 모아주고 계신 분들에 대한 기사인 것 같아요. 네, 사진이 몇 장 실려 있는데요. 예.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나와 있는 건 지난 17일입니다. 충남 공주시 침수 현장에서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물에 젖은 가구 등을 옮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은 같은 날 충남 청양군에서 군 장병들이 함께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사진은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이 이재민 지원에 대비해서 긴급 구호 세트를 제작하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사에는 대피한 분들을 위해서 방을 무료로 내주고 저녁 식사까지 대접한 경북 예천의 모텔 주인 선행 소식도 담겨 있었고요. 또 산사태 피해 가구를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이웃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었습니다. 네, 뭐 지금 당장 먹는 것도 힘들고 또 자는 것도 불편할 이재민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이 한국일보에는 또 가전 회사들이 피해 가구 가전 제품들을 점검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좀 실려 있죠? 맞습니다. 네. LG전자와 삼성전자 등은 피해 현장에 서비스 거점을 마련해서 침수된 전자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세척, 수리, 또 부품 교체 등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피해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수된 가전은 점검 없이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이나 파손 등의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점검과 수리에 나서고 있고 또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또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어서 참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큰데 빨리 이 장마가 좀 지나가서 피해 복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눈을 낮춰 취업하거나 도피성으로 진학을 하거나 코로나 학번의 양극화 현상, 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통계청에서 어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이른바 코로나 학번들이 이전 청년들에 비해서 대학 졸업도 빠르고 또 취업도 빠르게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취업 준비를 하지 않는 청년 인구도 증가하면서 이런 상황을 기사에서는 양극화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여기 나온 그 그래프를 보니까요. 평균 졸업 기간이 4년 3.3개월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0.4개월이나 줄었네요. 맞습니다. 네. 코로나19 시기에 고용 절벽을 느낀 청년들이 눈을 낮춰서라도 취업을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다만 첫 직장의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6개월로 짧아졌고요. 보수 등 근로 여건이 불만족스러워서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취업 대신 상위 학교로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고졸자 중에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청년층과 또 대졸자 중에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각각 작년보다 많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취업시험 준비 분야 추이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대한 인기는 시들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일반 기업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요즘은 많은 청년들이 사회 진출 전부터 좀 절망감을 느낄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 폐의약품 관련 기사 좀 다룬 적이 있었는데 우체통을 이용해도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폐의약품은 여러 화학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버리게 되면 환경 오염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나 약국, 또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따로 수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수거 방식을 잘 모르거나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보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액체약을 변기에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와 서울시에서는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우체통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용기한이 지난 약이 있으면 그냥 우체통에 넣으면 되는 건가요? 네, 우체통을 이용할 때에는 일반 종이 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어서 밀봉해서 넣으면 됩니다.
물이나 시럽 형태의 약도 가능하긴 한데요. 터져서 다른 우편물들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때에는 다른 수거 방식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반려동물의 약도 사람 약과 똑같은 방식으로 폐기하면 된다는 내용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먼저 시범 사업을 시행한 세종시에서는 월 평균 회수율이 71%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달부터 우체통을 이용한 폐의약품 수거에 나선 서울시에서도 회수율이 높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약국에 따로 챙겨서 또 이제 폐의약품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해서 좀 번거로운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편리하게 또 우체통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겨레 기사인데요. 전동 휠체어를 탔다고 주의 의무도 무겁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판결은 아직 나오지 예. 않았습니다. 구형까지 지금 예. 나왔는데요. 지난 2021년 10월이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장애인이 마주오던 70대 보행자와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전치 9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요. 합의금 등 견해 차이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고를 낸 장애인은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논란이 된 건 검찰의 구형량이었습니다. 검찰이 과실치상 벌금 상한인 500만 원을 구형한 건데요. 검찰은 107kg의 중량의 피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보행인의 안전에 더욱 주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량을 따져서 더 이제 주의했어야 한다라고 본 거죠. 피고 측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피고 측 변호인은 이번 사고는 더 큰 주의 의무를 따질 수 없는 보행자 간 사고로 봐야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휠체어는 장애인에게 신체 일부와 다름없다. 중량을 이유로 주의 의무를 더 강하게 부여하는 건 과도하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측은 이전 사례들을 봤을 때 휠체어 사고는 약식 기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구형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 일상의 중단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서 피해자 상해가 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고려됐다고 하면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휠체어는 장애인의 신체 일부와 다름없다. 이 부분이 사실 좀 굉장히 더 공감 가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판결이 좀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리창 중국 총리와 왕이 외사주임 등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11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때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합의안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꼽히는 서북부 화염산의 여의봉 온도계가 80도를 찍었습니다. 신장 투르판 기상대 관측소 기준으론 섭씨 52.2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6号，新疆吐鲁番市5个站的最高气温超50摄氏度，在火焰山景区巨型温度计显示实时地表温度达80摄氏度。 마침 같은 날,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2인자인 리창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52.2도가 화두였습니다. 当前这个全球应对气变问题面临了很大的一些挑战。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re the two most powerful economies in the world. We also happen to be the two largest emitters of greenhouse gases. 왕년에 G2의 외교장관으로서 합을 맞췄던 왕이 주임과도 오랜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기후 대응이란 범지구적 문제를 통해 전략 경쟁에 파묻힌 미중 관계의 전환점을 모색했습니다. 气候变化的合作也是在中美大气候之下向前推进的，所以我们需要得到两国人民。 그러나 앞서谢建화 중국 기후특별대표와 회담에선 12시간 가까이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경기 부양과 전력난이 시급한 중국은 다시 석탄 발전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 관세 철폐나 국제 기후변화 기금 또는
배상 문제에선 소극적입니다. 오는 11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때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놓기 위해 마주 앉은 미중 양국. 마라톤 회담에도 결과를 발표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아키타현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차량이 잇따라 침수된 가운데 피해 집계도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도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불볕 더위로 열사병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주차장이 빠른 속도로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세탁소 문 틈으로 새어 들어온 물은 순식간에 세탁기 높이만큼 차올랐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물로 주민들 집안 곳곳은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家の中だとこんな感じでしたね。あっという間ですよ。なんかあれまた増えたっていう感じで。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아키타현에는 최대 44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키타현은 아직 피해 집계조차 하지 못한 상황인데 침수 주택 피해만 10,000 단위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키타현 등 토호쿠 지역은 20일까지 또다시 큰 비가 예상돼 산사태와 하천 범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도쿄 등 수도권 주변은 37도를 넘나드는 불볕 더위가 이어졌는데 도쿄 중심부는 아침 9시 20분부터 이미 35도를 넘어섰습니다. 도쿄 도내에서만 열사병으로 하루 동안 70여 명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수도권을 비롯해 동일본과 서일본 지역에 걸쳐 열사병 경계 경보까지 내렸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지금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이제 먹거리 물가가 상승세였는데 농작물 침수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지난 10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요. 서울의 절반 넓이에 해당하는 농지 3만여 헥타르가 침수나 낙과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그 결과 지금 주요 농산물 가격이 많게는 3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래서 예를 들면 적상추 같은 경우 도매 가격 같은 경우도 209% 한 달 전에 가격 대비 상승을 했고 시금치도 219%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가축 역시 약 69만 3천여 마리가 폐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이번 무더위에 나중에 태풍까지 불어닥치게 되면요. 이것도 또 추가적으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요인이고요. 그리고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가격도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외식비 역시 상승을 해서 뭔가 추석을 앞두고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먹거리 물가가 급등을 해서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먹거리 물가도 걱정인데 해외에선 또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 종료를 밝혀서 또 곡물가시 치솟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안보에도 세계 식량 안보에도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세계 4위의 농산물 수출국으로서요. 전 세계 밀 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제 흑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밀이나 이런 곡물을 수출하는 그 수출 선박의 안전을 더 이상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 밀 가격이라든지 옥수수, 콩 같은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상 종료 선언 직후부터 바로 밀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3%, 그다음에 옥수수와 콩 선물 가격도 1%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국내 같은 경우는 축산물, 동물들의 사료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되면 또 축산물 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또 먹거리 물가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또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 그러니까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순위에서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이 문제를 계속 내버려두면 우리 경제 성장 기반을 갉아먹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주요국에서는 뭐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저금리 기조 속에서 뭐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를 늘려서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요. 그다음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낮아서 수익성이 뛰어난 가계 대출을 늘리는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요. 가계부채가 GDP 대비 비율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105%가 돼서 이제 GDP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 되고요. 이것은 주요국 같은 경우에서 스위스 뭐 128.3% GDP에 그다음에 호주 111.8% 다음으로 세계 3위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주요 선진국은 오히려 가계 부채가 축소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하는 이 역주행 때문에요. 2010년에는 세계 14위였는데 2008년에서 20년에는 세계 7위가 됐고요. 지금 2022년에는 세계 3위로 올라서는 뭐 반갑지 않은 역주행을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계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요, 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 성장 기반을 해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가계 부채가 GDP의 50에서 80%가 넘어가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서 이게 내수 소비를 위축시키고요. 이것은 국내 총생산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업이죠. 부동산업 쪽으로 꾸준히 가계 대출이 늘어나면서 대출 비중이 증가해 왔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직결되는 제조업 비중 부분에는 대출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업 쪽으로 대출 집중도가 늘어나게 되면요. 이것도 역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오히려 낮추는 이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 GDP 비율을 좀 낮추는 뭐 대출 규제, DSR 규제 같은 것을 갖다가 뭐 예외 적용을 최소화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전해드렸던 최저임금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밤샘 논의가 있었는데 최저임금 내년도가 이제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10,000원은 결국 넘지 못했네요. 예, 10,000원은 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뭐 이번에 그 최저임금 심의 같은 경우는 뭐 110일 동안이나 협의를 하는 등 역대 최장 기간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네. 저는 뭐 제가 그동안에 제가 발표했던 논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그 장기 추세 1인당 노동 생산성 증가율 그 평균치가 2%였고요. 거기다가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 안정 목표가 2%였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한 거 4% 까지가 뭔가 추가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인상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 상승률의 최대 범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논문을 바탕으로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률은 2.5%였기 때문에요. 이 동결과 제가 추가적인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그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했던 4% 사이에 위치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뭐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협상을 해서 나름 지금 뭐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양쪽에서 다 아쉬움은 있겠지만요. 지금 뭐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도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합리적인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 또 미국에서는 그 중국에 대한 그 반도체 수출 규제 정부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미국 내 자국 내 기업들이 지금 이른바 좀 반기를 든 그런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좀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이것은 지금 반도체 산업협회라고요. 미국 전체 반도체 산업의 99%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모여져 있는 이 협회에서
대중국에 대한 반도체 추가 규제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협회에 속해 있는 주요 기업들의 전문 경영진하고 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 간의 비공개 회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대중국 추가 규제를 반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시장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중국의 반도체 구매액은 1,800억 달러로서 전 세계 반도체 판매액의 약 3분의 1 수준을 중국에 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최대 시장을 잃을 거에 대한 그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중국도 역시 미국에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니까 또 무역 보복으로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8월 1일부터 반도체의 핵심 광물 자원인 갈륨과 게루마늄 등의 원자재 수출을 규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갈륨과 게루마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각각 94%와 8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반도체 산업도 타격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되니까 이 두 가지 이유로 뭔가 강력하게 반대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결정에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규제 수위가 좀 낮아진다면 우리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요, 반도체 그 핵심 광물인 갈륨과 게루마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그걸로 반도체를 생산해야 되는데요. 중국의 이 반도체 핵심 광물 수출 규제라는 것이 사실 미국만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칩4 동맹에 들어있는 한국도 타겟으로 하는 규제였기 때문에 이것에서 좀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미 중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뭔가 좀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를 하게 되면 현지에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풀리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밤사이 해외 증시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모두 상승 마감을 했죠? 그렇습니다. 간밤에는요, 특히 은행주들의 실적이 많이 개선됐다라는 호재가 발표가 되면서 은행주 중심으로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6.45% 상승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4.42% 상승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AI 서비스를 출시해가지고요, 주가가 무려 3.98%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인 주당 359.49달러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보다 0.2% 상승했는데 시장 전망치인 0.5%보다는 낮아져가지고요. 뭔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원래는 2회 인상을 할 것이 예상이 됐었으나 이런 지표로 봤을 때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한 번만 인상하고 그 수준에서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점점 확산이 되면서 뭔가 기술주도 특히 이자율 기준금리 인상에 민감한 기술주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이런 호재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그 주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이 원래 0.25%포인트씩 2번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한 번 인상하는 걸로 점점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뒷받침이 되면서요.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장은 큰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지만 현재 투자를 늘려가지고 미래에 큰 수익을 벌어들일 거를 예상을 하고 우리가 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자금 조달이 쉬워질수록 미래에 더 높은 수익을 달성을 하기 때문에 그게 현재 주식 가치가 뛰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준금리가 원래 두 번에 걸쳐서 0.25%포인트씩 0.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예측이 됐으나 인상폭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투자가 늘어나서 미래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의 주가는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건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석봉은 교수와 이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냈던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5도나 높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실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고요.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다소 흐리겠습니다. 아침까지 호남과 경남, 제주도와 동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지만 그동안 내린 비로 집안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추가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2.9도, 대전 22.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33도, 광주와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내륙은 무더위 속 소나기 정도만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부터는 장마 전선이 다시 내륙으로 북상해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